고인의 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전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총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우 관계와 자아 정체성 확립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직업 선택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과 선물의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전 내용은 채널의 메인 화면이나 이 영상의 댓글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듣고 넘겨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한 번에 체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시간이 날 때나 집안일을 하실 때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이 재생 목록을 공유하고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40세가 되기 전까지 4번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학업, 취업, 결혼, 그리고 직업 선택입니다. 학업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대학 단계에서는 크게 논할 것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을 제외하면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모님이 정해주시거나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습득하는 기술뿐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을 익히거나 유용한 기술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훗날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기에 기꺼이 노력하려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30대나 40대가 되었을 때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걱정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험을 통과하고 놀고 연애하고 친구를 사귀고 잠을 자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며 진지하게 기술을 배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보,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졸업할 때까지 반도체 기술을 제대로 익히거나 교수를 따라 설계를 하고 실험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졸업 후 진정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인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수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난 땀과 노력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좋은지 비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원, 소득이 5년 동안 목수 일을 배우고 건설업을 하는 사장보다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올바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공은 사회에서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반면 명문대학이라 하더라도 비인기 전공을 선택하면 사회에서 멀리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고고학과 같은 경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기술을 선택하거나 배우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이 부족한 탓에 이 전환점을 제대로 포착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만약 부모님의 식견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넓고 밝은 대로에서 좁고 가시밭길인 곳으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동생이 이 전환점에 서게 된다면 잊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특히 25세 이전이라면 이 전환점은 여전히 여러분의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공을 선택할 때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공을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분야가 유망한지, 취업이 쉬운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의 모든 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친척들을 모두 찾아보고 그중 누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훗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친척 중 한 분이 대형 조선소의 부소장이라면 그분이 향후 4년에서 5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지를 분석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기댈 곳이 있다면 전통 제조업이나 유사한 분야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취업과 향후 발전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취업 또한 큰 전환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며 사회가 만들어낸 유행을 쫓다가 33세가 되어서야 일을 시작하고 평범한 직장을 얻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옆집 사는 친구는 17세에 학업을 그만두고 사회에 뛰어들어 의류 공장 사장의 운전기사로 몇 년 일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리함과 성실함으로 의류업계의 요령을 배웠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의류 공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차와 집, 그리고 아내와 자녀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공부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지만 성공한다 해도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도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학업을 멈추고 일찍 사회에 나가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상아탑 안에서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보다 사회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기회가 옵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제 탓을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의 열정과 결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서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찍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이는 본인과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학 시절 감정이 순수할 때 연애를 하고 적어도 첫사랑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짝사랑만으로 그 시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사랑은 아름답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의 아름다운 주제가 될 수 있고 노년의 추억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확실히 실수입니다. 물론 첫사랑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성공적인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사랑에는 이익이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결혼에는 이익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으로 인생을 바꿀 기회이며 적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분명 많은 분이 저에게 반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인생의 드물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의 실용성을 말할 때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도 포함합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은 결혼에서 집안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조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학력, 인식, 교육 수준의 조화라는 정신적 가치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부들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여성이 어려서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농사일만 해온 농부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영화 속 이야기이거나 예술입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두 사람 사이의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면 100%라고 말할 순 없어도 대다수의 경우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정신적 수준이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싶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략이 있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이 사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 자신에게든 충분히 결단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정신적 수준이 같으며 여러분에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어떤 형용사를 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냉철함을 가진 분들이라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선량한 분들이라면 여전히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있는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가난하지만, 잘생긴 남자나 가난하지만, 예쁜 여자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전환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직업 선택 또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단순한 취업과는 다르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외부의 기회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 선택입니다. 이 전환점은 많은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제가 공유했던 이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언급한 전환점들이 인생의 유일한 것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을 전환점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점들이 유일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몇 번의 전환점을 놓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길고 넓으며 여러분은 분명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을 얻고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점점 더 넓은 길로 나아가십시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40세 이전의 삶을 돈과 건강을 맞바꾸는 데 쓰고 그 이후에는 돈으로 건강을 되사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강이 없으면 삶의 질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로 인한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아주 나쁠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병상에 누워보면 여러분의 인생관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런 태도를 자주 갖는다면 여러분은 포용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포용력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특별한 기품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종종 상사가 너무 까다롭다거나 친구가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사나 그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상사라면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휴가도 많이 줄 것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사라면 더 혹독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들보다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가라앉고 타인의 필요와 특징을 이해하게 되며 그들을 대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해심은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서 사람들의 점수를 따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아도 여전히 그 사람이 지나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망설이십니까? 더 강력하게 대응하십시오. 이해한다는 것이 항상 양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 사회에서 성격이 좋다는 평가만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강인함은 관계망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심리적 요소인데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최악의 관점에서 평가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최악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좌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피하고 과정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하더라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전체를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이나 사업에 돈을 투자할 때 주관적으로는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산을 계산할 때 주식 가치를 이미 손에 쥔 확실한 것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는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를 적용해야 하며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불확실한 가치는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그 실제 가치가 얼마일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일정한 객관적 한계 내에서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은 확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철저히 준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는 조심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경제적, 사회적 변동을 겪은 국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50년대와 60년대의 기본적인 평등, 70년대의 변화의 조짐, 80년대에 먼저 부자가 된 선구자들, 그리고 90년대의 올바른 정책으로 인한 번영까지 말입니다. 일찍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 거대 기업이 되었고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경유착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산이 이미 분배되고 사회 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사회 질서와 게임의 법칙이 확립된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논리에 따르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는 기회는 대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건은 100%라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90%는 함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누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까? 남을 돕는 일은 돕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도덕적 경지에 도달하여 정신적인 편안함을 얻을 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돕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너무 훌륭해 보이는 기회를 마주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반대로 생각하며 기회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를 검토한 뒤 결단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카지노가 조작이 없다고 쉽게 믿습니까?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전화해서 싼 물건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데 그 뒤에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믿습니까? 부하 직원이 진심으로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쉽게 믿습니까? 술자리 친구가 필요한 돈을 전부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쉽게 믿습니까? 간장 가게에서 갑자기 현금 100만 원이라는 큰 상금을 건 경품 행사를 한다는데 쉽게 믿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고 직접 확인해 본다면 거품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국가에서 부가 어떻게 이동하고 축적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일반 시민을 위한 시스템은 꽤 완성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맥, 경험, 그리고 합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1억 원 정도의 의미 있는 자금을 축적했다면 그 돈을 2배로 불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껴진다면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남는 것은 사람, 충성심, 그리고 정입니다. 제가 한 말은 모두 외국 국가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만약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놀랍게도 사회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 사회에서 갈등은 학교, 직장, 조직, 지역, 사회,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갈등의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은 모범 시민상이나 자선 대사 같은 허울뿐인 상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장조차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단 내에 한두 명의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존중이나 더 깊은 우정과 같은 이익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집단 내에서 누군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다소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인함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면 역효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잠재력이 있는 그룹이나 팀을 잘 선택하십시오. 특히 척을 지면 안 되는 두 사람 사이에 껴있을 때는 한번 도박을 해보십시오. 셋째, 중립을 지키며 어느 편에도 서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양쪽 모두의 미움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사는 일은 갈등이 극심한 시기에만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이기든 여러분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요령 없이 중립을 지키려다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들은 가능한 선택지일 뿐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하십시오. 영원한 관계는 없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텔레비전, 잡지, 신문에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자주 접합니다. 그들은 대개 돈을 경시하고 정신을 더 고상한 경지로 끌어올리라고 장려합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회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중요하지 않은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수히 많은 현실을 통해 돈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두 번째로 충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충실한 친구는 여러분의 개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은행 계좌는 여러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에 대해 항상 탐욕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돈에 무관심한 사람이 거대한 부를 거머쥐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돈을 갈망해야 생각이 더 예리해지고 행동이 빨라지며 더 정확한 결정을 내려 더 많은 것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고 헛되이 희생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예외는 칼이나 총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면 순순히 돈과 재물을 넘겨주십시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가 당신처럼 행동하면 악인들이 더 기고만장해져서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오래도록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런 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그들을 돕게 되는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강도질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단 한 번뿐이며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릴 때나 통하는 이론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피땀 흘려도 때로는 빈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실망감과 고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울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혀끝에 짠맛만 남길 뿐입니다. 바둑 기사가 승패가 결정된 직후에 기뻐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신 그들은 차분하게 대국을 복귀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항상 보상이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알게 되면 과정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어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승패 앞에서 담담한 지휘관이 되면서 동시에 모든 상황에서 신중하고 꼼꼼한 특수부대원이 되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뛰어난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돈 버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올바른 사람에게 투자하기만 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며 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뛰어난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금융 투자뿐만 아니라 더 잠재력 있는 인적 자원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삼이라는 이웃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사업 수완으로 빠르게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도박에 빠져 몇 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에게 아부하던 주변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를 멀리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그는 쌀을 사기 위해 5만 원을 빌려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치심 가득한 왕삼의 눈빛을 보며 여러분은 그에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빌려주는 것도 빌려주지 않는 것도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왕삼의 현재 상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왕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장에서 단련한 기술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기회만 있다면 그가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왕삼이 도박을 끊을 결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삼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할 때 즉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를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한잔 하십시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면 왕삼은 감정이 북받쳐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카지노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빌리려는 몇십만 원은 쌀을 사려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가는 차비와 정착 자금이 필요해서일 수 있습니다. 왕삼은 남쪽에 아직 약간의 인맥이 남아있고 이번 기회에 현재의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친절과 관심을 베풀었고 결국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형님이 쓰시라고 도박을 하든 여비로 쓰든 모두 형님에게 달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차피 저는 친구를 돕는 셈 치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삼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일단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부로 향하는 고속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100만 원은 바로 위험을 감수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왕삼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투자 평가 과정입니다. 그를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며 감정을 살피고 정보를 얻는 것은 일종의 현장 실사입니다.
이런 투자를 자주 한다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장담합니다. 이 예시가 너무 거창해서 바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생활 속의 작은 예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항상 이직을 꿈꾸며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장이 그를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멀리할 때를 틈타십시오. 적절하게 감정 투자를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에게 다가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진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약간의 감정, 투자만으로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직 후 그가 성공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친한 친구 한 명을 얻는 것 외에는 잃을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시골 출신이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더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돌려줄 보답은 놀라울 것입니다. 예시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 뜻을 이미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실천일 뿐입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일, 금상첨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눈 내리는 날, 숯을 보내는 일, 설중송탄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숯을 공짜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분석하고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을 때만 도와야 합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때 누구나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기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왜 공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은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그들 중 다수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학업이라는 길에서 남들을 따라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교육 시스템은 이것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직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을 탓할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류애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아마도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위험 투자라고 불리는 만큼 확실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왕삼은 돈을 가지고 도박하러 갈 수도 있고 성공한 후에 여러분을 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위험을 훨씬 능가한다면 이 투자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